안녕하세요.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모르고 있는 바로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태어난 게 1864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기 1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 미주리주에서.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이분은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노예였으니까 이 아들, 그러니까 조지도 당연히 이제 노예로 태어난 건데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게 1942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1942년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런 그 추모사를 합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를 알게 되고 그와 교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흑인 노예로 태어났지만 돌아가셨을 때는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추모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인물이 되어 계셨던 건데 이번 방송에서는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는지 온갖 역경과 차별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지 이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헨리 포드, 자동차왕 헨리 포드하고도 굉장히 친했고 헨리 포드 자체가 이분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도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던 마하트마 간디, 그 비폭력주의의 그 대명사인 그 마하트마 간디하고도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정을 쌓았던 분이고 또 이제 발명왕 에디슨은 나중에 그 제너럴 일렉트릭 그 G의 그 창업자잖아요. 창업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에디슨이 그 자기 회사에 내가 당신한테 연봉 10만 달러 줄 테니까 좀 와서 일해달라. 이렇게 발명왕 에디슨이 직접 스카우트 하려고 할 정도까지 굉장히 훌륭한 또 발명가이자 과학자였습니다. 지금도 연봉 10만 달러 작은 게 아니죠. 연봉이 1억이 넘는 거니까 1억 2천, 3천 되는 거니까. 근데 1900년대 초반에 10만 달러면 진짜로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근데 에디슨이 이런 엄청난 금액을 주면서까지 데리고 오려고 했던 아주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이 땅콩 박사, 이 미국 최고의 농업 과학자이자 또 최고의 뭐 화가이면서 또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이분의 그 인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노예로 태어나셨어요. 물론 다음에 남북전쟁이 이제 링컨이 이끄던 북부의 승리로 끝나면서 노예제도가 없어지긴 했지만, 근데 단순히 노예로 태어났던 것만이 아니라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많은 그 시련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은 갓난아기 때 이후로 자기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마적대,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약탈하는 그런 나쁜 무리들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기를 이제 납치했거든요. 근데 이 마적대를 말 타고 가면서 보니까 이 갓난아기가 너무 이제 어리고 연약해서 데리고 가면 오히려 귀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이는 버리고 그 조지 워싱턴 카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조지라고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조지는 버리고 조지의 어머니만 이렇게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조지는 이 카버 박사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자기 어머니를 보지 못해요. 그때 이후로 그 어머니가 언제까지 살았는지 그것도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어머니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농장, 그러니까 무슨 나무 자르는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진짜 친부모하고는 살지 못했던 분인데, 근데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진짜 그 당시 부모도 없는 흑인 노예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또 자신의 지식을 쌓아가고 또 그걸 퍼뜨림으로써 미국 최고의 농업과학자가 됐는지, 단순히 이분이 학문만 많이 하신 게 아니고 이분의 발명품 덕분에 미국의 수백만 농민들이 진짜 거의 망할 뻔하다가 다시 이제 경제적으로 다시 이분이 되살리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지, 수백만 명의 농민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분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머니가 납치당한 이후에는 원래 이제 자기가 살았던 그 농장의 주인 부부 밑에서 삽니다. 주인 부부 밑에서 사는데, 이 주인 부부가 그 자식이 없으셨어요. 두 분이 모세스 부부인데 자식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조지를 굉장히 마치 이제 노예 출신이라고 차별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자신들의 가족처럼 이렇게 키우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되게 이제 기독교 신앙심도 깊으셨던 분이서 이렇게 약간 그렇게 거의 가족처럼 키우시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식물이라든지 곤충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어렸으니까 특별히 할 게 없고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숲이라든지 산, 들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온갖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이렇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뭘까? 왜 이 잎은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 식물의 뿌리는 이렇게 생겼을까? 왜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낙엽이 지는 걸까? 굉장히 호기심이 많으셨고, 식물뿐만 아니라 곤충에도 되게 호기심이 많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식물이 어떻게 자라고, 그런 거를 이제 곤충과 동물은 어떻게 이제 생활하고, 그런 걸 혼자서 관찰하면서 지식을 쌓아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지식을 쌓아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이웃 주민들이 완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꼬마 식물 박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변 이제 이웃들이 자기 집 정원에 이제 장미를 심었는데 장미가 시든다거나, 화초가 막 죽어간다거나, 아니면 나무에 갑자기 질병이 걸려서 과일이 안 열린다거나 하면은 이 10살도 안 되는 꼬마 조지를 불러다가 조금 이제 용돈을 주면서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식물에 대해서 스스로의 지식을 쌓아 나가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집 베고니아가 시들어가는데 웬일일까? 우리 집 장미꽃에 얼룩이 지는데 조지, 좀 와서 봐주겠어? 이렇게 물으며 도움을 간청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조지는 따라가서 벌레를 잡아주기도 하고 물을 준 후에 뿌리 덮개로 덮어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식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이런 지식 덕분에 이걸 나중에 잘 살리셨고 농업을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되시는데, 근데 아무리 이렇게 지식을 쌓더라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경험은 많더라도 정규 교육을 받아갖고 그걸 체계화시키고 진짜 이제 농업이라는 학문을 공부하지 못하면은 그게 이제 어느 수준 이상 넘어갈 수 없잖아요. 진짜로 이제 학문을 하려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이분이 어떻게 그런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모세스 부부 밑에서 또 간단하게 글쓰기라든지 그런 건 배웠지만, 이제 어렸을 때까지는 또 이제 정규 교육을 못 받는데, 이 조지가, 정규 교육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이게 항상 이게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졌던 거에 대해서 답을 풀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처음 느끼게 됩니다. 약간 자기가 살던 그곳은 완전 이제 되게 외딴 오지였는데, 거기서 좀 약간 읍내 같은 데 나가서 처음 이제 학교라는 걸 본 건데, 카버의 동네에서 약 1마일 떨어져 있는 로커스트 그로브라는 곳에 방 하나밖에 없는 별로 단장도 못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곳은 지방 주민들의 예배 처소였다. 예배는 네우쇼 혹은 조플이라는 곳에서 주일마다 목사가 와서 인도하고, 주일 이외의 날에는 그 건물을 학교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조지는 가끔 이곳에 와서 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교사가 책을 읽으면 학생들이 따라 읽기도 하고 복습하는 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듣곤 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여기서 바로 이제 교육의 학문의 힘이란 걸 이제 아주 어렵지만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조지가 꿈에도 못 보던 새로운 세계가 마음속에 떠올라 저 혼자 감격에 넘쳐 흥분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이때까지 마음속에 품어오던 왜 또는 어떻게라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풀려면 그런 의문점을 푸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책 읽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는 것이다. 바로 공부를 해야만 내가 그동안 여러 숲과
뭐 산과 들판, 강가를 가서 맨날 궁금했던 거 그런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면 그런 걸 배울 수 있게 된다고 해갖고 막 달려갑니다. 그 아저씨한테, 모세스 아저씨한테. 조지는 그 흥분을 안고 거의 다른 박질을 하다시피 하여 집으로 돌아와 밭에서 일하고 있던 모세스 아저씨에게로 달려갔다. 조지는 더듬거리며 모세스에게 말했다. 이게 어렸을 때 이분이 약간 말을 좀 더듬는 그게 좀 있으셨어요. 아저씨, 저는 언제나 학교에 가게 되죠. 저도 이제는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죠. 어서 저도 학교에 보내주세요. 그런데 모세스 부부는 굉장히 이제 마음씨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쭉 보니까. 그리고 조지가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해서도 몇 번 다시 찾아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잘 대해주셨던 분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이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물론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 해방이 됐지만은 백인과 흑인이 같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흑인인 조지를 보낼 수 있는 학교가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알고 계시기로는 그 근방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조지한테 너는 이제 학교에 다닐 수가 없다. 너는 흑인이라 다닐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지가 이렇게 애원합니다. 아저씨, 학교에 보내주세요. 내일부터라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린 조지가 애원하였다. 모세스는 하는 수 없이 조지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조지야, 너는 학교에 갈 수 없단다. 그 학교에서는 흑인 아이는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백인들만 공부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조지가 흑인 아이는 이렇게 이제 중얼거리면서 힘없이 자기만 아는 숲으로 달려갑니다. 물론 그는 자기가 흑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거울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얼굴이나 손 색깔이 아저씨나 아줌마의 것보다 검다는 것뿐이지 그 이상 달리 생각하지 않았다. 장미꽃에도 붉은 장미가 있고 노란 장미가 있지 않은가. 어느 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에게서는 피부가 흰 사람이 검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 아닌가. 정신이 아찔해진 조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이 알고 있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없었다. 그가 믿기로는 자연계의 모든 것에는 그런 구별이 없다. 햇빛은 검정이나 흰 것이나 가리지 않고 골고루 비추어준다. 또 비가 내릴 때에도 그런 구별이 없다. 이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또한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 더군다나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아는 어른들이 그런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니 참 기막힌 일이었다. 그는 너무도 원통하여 땅에 엎드려 울었다. 그러나 자기의 꿈은 절대로 버리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예, 이렇게 뭐 흑인이라서 굉장히 어렸을 때잖아요. 지금 10살 뭐 그 무렵이니까. 근데 진짜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너는 흑인이라서 갈 수 없다는 말을 처음 들은 거고,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받는다는 거를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조금씩 느꼈겠지. 근데 본격적으로 진짜 느끼게 된 겁니다. 근데 보통의 어린아이였으면은 이렇게 너는 흑인이라서 학교에 갈 수 없단다 이렇게 어른이 얘기하면은 울면서 막 슬퍼하다가도 결국은 체념하고 받아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그 조지가 조금 더 자기 형과 함께, 자기 형이 있었어요. 그 형도 당연히 흑인이죠. 자기 형과 함께 어느 날 조금 더 먼 동네로 가요. 근데 아까 갔던 동네 말고 조금 더 먼 동네로 가는데, 거기서 조지는 드디어 흑인 어린이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맑게 갠 날 아침, 모세스 아저씨는 조지에게 돈 몇 푼을 주면서 짐과 함께 네오쇼에 다녀오라고 하였다. 바로 네오쇼라는 조금 더 멀리 있는 그 마을인데, 그곳은 8마일쯤 되는 곳으로 궁청 소재지였다. 조지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처럼 보였다. 만나는 사람마다 낯선 사람들인데 그 중에는 자기처럼 살빛이 검은 사람도 있었다.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들었다. 그런데 우연히도 흑인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지는 뜨개질 바늘을 사기 위해 형 짐과 헤어지면서 해가 떨어질 때쯤 읍의 북쪽 끝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조지는 뜨개질 바늘을 산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흑인들의 학교인 통나무로 지은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다. 조지는 학교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서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를 들었다. 귀에 익은 소리다. 그것은 바로 흑인 학생들의 음성이었다. 바로 이렇게 진짜 조금 더 큰 도시에 가니까 통나무로 지은 진짜 얼기설기 지은 그런 학교였지만 자기와 같은 흑인들이 공부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10살 그 내외의 그 어린아이가 나는 공부를 하겠다고 무작정 떠납니다. 무작정 떠나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형이 물어보거든요. 너 그러면 어디서 살 작정이야? 이 조지의 대답입니다. 나도 몰라. 짐은 화가 치밀었다. 짐이 그 조지의 형인데 길 한가운데 우뚝 멈춰서서 소리쳤다. 뭐라고? 무슨 철없는 소리야. 너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몰라? 그리고 너는 지금 수잔 아줌마에게서 글을 배우고 있지 않아. 그런데 조지는 그에 못지않게 비록 가냘프고 째지는 듯한 음성이지만 자기의 굳은 신념을 그대로 말하였다. 나는 모든 글을 다 배우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배울래. 나도 배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어렸지만은 배움에 대한 열정, 그것만큼은 막을 수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1875년, 그러니까 11살이네요. 11살, 어느 늦은 가을날 조지는 그가 주워 모은 돌 몇 개와 네이 한 벌, 그러니까 속옷 한 벌을 싼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네우쇼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리고 이제 그쪽 이제 되게 잘 대해줬던 사회상 양부모 같던 그 모세스 부부가 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거기 가서 네가 진짜 살 수 있겠니? 이렇게 걱정해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때 조지가 했던 말이 저는 요리를 할 수 있어요. 또 마당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불도 뗄 수 있는 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의 배움을 향한 이제 굉장히 힘든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해서 네우쇼에 가서 이제 흑인 학교에 다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나요. 이제 그 마리아 아줌마라고 그 아줌마가 이제 그 동네에서 그분도 이제 흑인 분이셨습니다. 마리아 와킨스라는 분이셨는데 세탁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세탁 일도 하고 아이들 나한테 이제 산파 일도 하고 그 남편과 같이 이제 돈을 벌어 사는 분인데 그분의 집에서 이제 일을 도와드리고 나도 세탁 일 도와드릴 수 있다. 나 뭐든지 다 하고 싶다. 난 이 학교가 다니고 싶어서 저 멀리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이제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근데 이 아주머니가 굉장히 이제 그 신앙심이 깊으셨던 분입니다. 이제 이 아주머니도 신앙심이 깊으셨던 분인데 이 아주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이 배운 다음에 우리 흑인 동족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너의 배움을 동족들하고 좀 나눠서 써라.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해주시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조지도 내가 배우는 게 단순히 나만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셨네요. 그러니 너도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 동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우리 동족들은 너무도 배움에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배우는데 처음엔 그 흑인 학교 배우는데 어느 순간 이제 조지가 너무 열심히 배우니까 이 정도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걸로는 거기는 되게 이제 기초적인 아마 그런 거겠죠. 글쓰기, 읽고 쓰는 법, 간단한 산수,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것만 가르쳐 주니까 조지로서는 이제 좀 성에 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약간 수준이 그렇게 높으셨던 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조지는 또다시 이 마리아 와킨스 아줌마와 거기서 이제 살다가 조금 더 큰 배움을 위해서 더 큰 도시로 나갑니다. 더 큰 도시로 나가는데 돈이 이제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갖고 또 다른 데 가갖고 여기 보면은 거의 이제 요리사로도 이래요. 그러니까 요리도 진짜 할 줄 몰랐지만은 난 요리도 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 아주머니가 그 집의 아주머니가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보고 굉장히 이분이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손재주가 좋으셨던 분이라서 요리도 이제 금방 배워갖고 그 집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또 이제 그렇게 돈을 모아갖고 요리사라든지 뭐 세탁소라든지 그런 걸로 돈을 모아갖고 학교에 다니시는 거죠. 조지는 역마차 정류장 옆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을 일주일에 1달러씩 세를 주고 들었다. 먹는 음식도 한 달에 5달러 정도밖에 안 들였다. 잡비라고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그는 밤이 늦도록 희미한 촛불 밑에서 공부하였다. 책은 물론이고 회람지, 낡은 신문까지도 손에 닿는 대로 읽었다. 쉬는 날이면 숲속으로 갔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거리보다 고요한 숲속이 좋았다. 풀과 꽃과 나무, 그리고 산토끼는 그의 정다운 벗이었다. 그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조지는 그처럼 검소한 생활을 하였건만 여름이 되어서는 모아둔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다시 구한 일자리가 어느 호텔에서 혼니블과 베갯닌을 빠는 일이었다. 얼마 후에는 캔자스시에서 오는 목축업자들과 상인들의 옷을 빨기도 하고 다름질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9월이 되었을 때에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 그가 이처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몇 주간씩 일하는 것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학식은 그 어렵고 고달픈 일을 견디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렇게 온갖 세탁일 아니면 요리 도와드리는 일, 일용직 일꾼으로 일하는 일 이렇게 온갖 일을 해나가면서 학비를 벌고 진짜 굉장히 좀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 청소년 혼자서 돈을 모아봤자 얼마 모으겠습니까? 학비를 벌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았다 싶으면은 다시 한 학기 듣고 근데 한 학기 들으면 돈이 모아둔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그만두고 학교를 잠깐 처음 쉬면서 다시 일하면서 학비를 모으고 또 다시 학교를 가고 학비를 모으고 또 다시 학교를 가고 이런 생활을 이제 진짜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고달팠지만은 어떻게든 공부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10년 동안 이런 생활이 이제 10여 년 동안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1살 뭐 그 정도에 나가셔갖고 20대 초중반까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이제 마치시는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니까 이분이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거든요. 대학을 실제로 진학을 하십니다. 그 캔자스주 동북 쪽에 있는 하일랜드 지방에 있는 무슨 어떤 장로교 계통,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의 대학교에 원서를 냈고 그리고 실제로 합격했으니까 공부하러 오라. 1885년 9월 20일에 개학식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 와서 등록하고 넌 앞으로 이 대학교에 학생으로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답장을 받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그 기쁜 마음으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왜냐면은 진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진짜 힘으로 온갖 일을 해가면서 고생 해가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교까지 가겠다. 붙었으니까 이제 대학생을 가서 진짜 제대로 된 학문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 대학교에 입학을 거절당하십니다. 그는 희망에 찬 가슴을 안고 붉은 벽돌로 지은 대학교 건물을 향하여 걸어갔다. 조지는 한참을 기다려서야 학장실로 들어갔다. 저는 조지 카버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일랜드 대학교에 입학하러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편지를 아마 무엇인가 잘못된 모양인데요. 학장의 태도는 너무나 냉담하였다. 조지는 그만 정신이 아찔하여 한참 만에야 정신을 가다듬고 학장의 태도를 살폈다. 저 선생님께서 편지를 하셔서 왔는데요. 여기 그 편지에 무엇이라고 썼든 간에 소용없소. 학생은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소. 하일랜드 대학에서는 전통적으로 흑인 학생을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오. 조지의 가슴에 불타오르던 광명은 갑자기 그 빛을 잃어버렸다. 열렬히 숨쉬던 그의 희망은 혹독한 겨울바람에 부딪힌 것처럼 냉랭해졌다. 그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다가 간신히 밖으로 나왔다. 길가에 있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추운 것도 몰랐다. 마음의 상처를 달랠 길이 없었다. 그는 몇 시간이나 꼼짝도 않고 앉아있었다.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었다. 오직 그 학장의 한 말만이 귀에 쟁쟁할 뿐이었다. 학생은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소. 하일랜드 대학에서는 전통적으로 흑인 학생을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이제 상심을 한 거죠. 온갖 고생을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했고 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서 성적이 되니까 들어오라는 것까지 받았는데 막상 진짜 희망을 안고 거길 갔는데 너는 흑인이라서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은 거죠. 그리고 굉장히 상심해갖고 그래서 이분이 몇 년 동안은 이제 학문에 대한 왜냐면 자기가 이제 대학을 거절당했잖아요. 그래서 학문에 대한 꿈을 이제 더 이상 갖지 못하시고 몇 년 동안은 또 여기저기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이제 막 농사를 지으시면서 지냅니다. 자기만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아직까지는 이제 개척을 할 수 있는 땅이 많아갖고 어느 그 주정부에 가갖고 내가 여기서 이 땅을 개간해서 내 농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땅을 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땅을 받아갖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농장을 차린 다음에 막 농사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또 교회도 많이 다니시고 근데 이렇게 농사일 워낙 이분이 또 성실하고 근면하신 분이니까 농사일도 열심히 잘 지으셨죠. 근데 항상 이렇게 학문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갈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난 진짜 학문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분의 재능을 또 누가 알아보게 된 거예요. 조지와 같이 교회에 다니던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되게 학식이 있고 흔히 얘기하는 엘리트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부부였는데 그 부부가 조지 워싱턴 카버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대학교에 가시라. 당신은 이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어간 뒤 밀홀랜드 의사가 조지에게 말을 꺼냈다. 그 부부 중에서 이제 남편분이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근데 조지의 재능을 잘 알고 계셨어요. 조지, 우리 내외는 조지의 장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중일세. 조지는 세탁업이나 요리사로 일생을 보내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청년이야. 이 말을 듣고 조지는 말했다. 사실 저도 온실이라도 하나 시작해볼까 하는 중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학에 들어가게 해보자는 것이야.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조지는 손으로 깍지를 끼고 앉아있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이때까지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일랜드 대학 학장실에서 겪은 그의 꿈이 산산이 무너지는 듯한 쓰라린 경험을 이야기했다. 아이 딱해라. 밀홀랜드 부인은 자신이 당할 일인 듯이 안타까워하였다. 그러나 밀홀랜드 의사는 말했다. 그것은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와서 그런 일로 자네의 용기가 꺾여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아는 이제 대학을 조지에게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 대학은 만인이 평등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그런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흑인인 누구든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 없다. 조지 자네라면은 충분히 그 대학교 들어가서 더 큰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심슨 대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처음에 그 심슨 대학교로 조지를 이제 추천해 줍니다. 조지 보고 가보라고. 심슨 대학교에서는 자네가 원하는 것처럼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조지가 이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심슨 대학교로 가고 거기서 입학을 해서 진짜로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대학 공부를 받는데 이때 그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에 대해서 누군가 남긴 말이 있어요. 어떤 교사가 이때 조지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빈곤을 가득 담은 가방과 모든 것을 다 배워서 알고 말겠다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인디아노라로 왔다고 하였다. 이 학교가 이제 미국의 인디아노라에 있었던 데인데 그리고 우리의 그 조지 워싱턴 카버는 여기서 굉장히 기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대학 자체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그런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이기 때문에 흑인이라고 해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런 게 없었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보다 훨씬 덜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지 역시도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귀중한 인연들 만나는데 대표적인 게 버드 선생님이란 분이시거든요. 여자 선생님 분이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이 버드 선생님이 이제 미술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조지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요. 왜냐 아까 제가 식물이라든지 곤충, 동물, 꽃, 화초 이런 거 엄청 관심 많다고 했는데 그거에 관심만 많은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그림도 엄청 굉장히 잘 그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림 대회 진짜 큰 그림 대회 나가서 상도 받기도 하시고, 그리고 진짜 나중에는 이분의 그 그림이 프랑스에 굉장히 있는 유명한 미술관에 전시되기도 하고, 굉장히 이분이 예술적 재능도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나중에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어떤 학교에 흑인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돈을 모아 했을 때는 피아노 연주회를 통해 갖고, 그걸 통해서 기부금도 마련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림이라든지 예술, 뭐 음악, 그런 거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 버드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그 미술 선생님한테 이제 자기가 이제 찾아가서 좀 미술을 나도 공부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 되게 이 버드 선생님 분이 고마웠던 분이라는 게, 조지는, 근데 이제 미술 공부를 계속 하려면, 미술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뭐 물감도 사야 되고, 붓도 사야 되고, 종이도 사야 되고, 캔버스도 사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걸로 또 이제 버드 선생님이 잘 처리를 해주시거든요. 조지는 미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는 말에 뛸 듯이 기뻤으나 화구값을 내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래서 얼떨결에 물었다. 화구값을요? 조지군, 왜 그러시죠? 버드 선생의 물음에 조지는 자기가 세탁소를 차려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다는 사실, 현재 학교 앞에 있는 오르막살이 집에 들게 된 배경,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록 손님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등을 다 말했다. 조지의 처지를 알게 된 버드 선생은 깜짝 놀란 듯이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아, 그랬던가요? 화구값 납입은 연기해 주겠어요. 그리고 돈도 벌 수 있도록 해보지요. 이 조지 분이 아까부터 어렸을 때부터 세탁일을 많이 배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심슨 대학교 와서도 학교 옆에다가 이렇게 세탁소를 차려갖고 다른 학생이나 뭐 교수님들의 옷을 이렇게 받아갖고 그걸로 이제 등록금을 벌려고 했었는데, 막 처음 차린다니까 당연히 손님이 안 오죠. 그래서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진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이제 버드 선생님이 알게 된 거죠. 아, 이렇게 굉장히 지금 이 친구가 돈이 진짜 하나도 없고 진짜 힘든 상황이구나. 그래갖고 막 이 버드 선생님이 다른 학생이라든지 뭐 이 대학교 주변 이웃들이라든지 동료 교수들한테 조지의 세탁소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걸 엄청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그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수업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문을 연 조지는 깜짝 놀라 딱 멈추었었다. 잠시 동안은 자기가 혹시 다른 집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가 임시로 나무 상자와 마분지통으로 만들어둔 곳에는 대신 아주 튼튼한 의자 2개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둘둘 말아서 되는 대로 한쪽 구석에 놓아두었던 담요는 침대와 침대요 위에 단정히 펴 있었다. 그리고 한쪽에는 접시와 그릇들이 있었고, 작업복을 걸어둔 곳 옆에는 좀 낡았지만 아직도 꽤 입을 만한 외투가 걸려 있었으며, 부엌 한 구석에는 막 구워낸 듯한 빵 한 덩어리가 잘게 썬 쇠고기 한 덩이와 함께 놓여 있었다. 버드 선생님과 자신의 이제 친구들이, 자신의 대학 아마 친구들이겠죠, 갖다 준 겁니다. 이게 힘들게 산다는 거 아니까, 힘들게 살지만 이렇게 학문에 대한, 공부에 대한 열정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버드 선생님이 조지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죠. 바로 당신은 농업을 공부해야 된다. 농업을 공부해야 된다. 당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농업과학, 그걸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조지가 굉장히 식물에 관심이 많고, 뭐 이게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그런 걸 되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지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고 그런다고 해도, 그 당시만 해도 흑인이었던 조지가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예술가로서는 살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조지의 그 재능을 훨씬 더 발휘할 수 있는 게 농업이라고 보신 거고, 실제로 버드 선생님의 아버지가 아이오와 농과대학교의 원예학 교수입니다. 원예학 교수였기 때문에 아이오와 농과대학을 입학할 수 있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어떻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버드 선생님이 현실적으로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화가로 살기는 힘든다, 냉정하게 얘기해 준 겁니다. 자기가 진짜 아끼는 제자지만 그만큼 아끼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해 준 거거든요. 제가 흑인이란 말씀이시지요. 이게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조지의 얘기인데,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버드 선생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둘 사이에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조지에게는 어두워가는 미술실이 갑자기 비현실적 존재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한참 있다가 단호한 결심을 보였다. 제 한번 먹고 입는 것은 제 스스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지는 언제나 남의 옷이나 빨고 남의 장작이나 패주며 살아갈 작정인가요? 버드 선생은 조지에게로 한 걸음 다가가서 말했다. 조지군,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조지의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에임스에 있는 아이오와 농과대학의 원예학 교수이시죠. 내가 아버지에게 조지군의 식물에 관한 지식과 재능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조지군이 농업을 연구하면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지군이 에임스로 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버드 선생님의 소개로 그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처음으로 진짜 농업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길로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의 최초의 흑인 입학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오와 대학교 갔는데 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열심히 공부를 하셔갖고 그 학사만 마치신 게 아니고 석사까지 마치십니다. 그리고 석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는 그 대학교에 이제 그 약간 연구소 같은 거 있잖아요. 연구소라고 표현할게요.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일을 하시죠. 근데 뭐 진짜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실제로 그 이런 원약이라든지 뭐 식물 육종 그런 거는 실제로 온실이라든지 그 밭에서 식물을 키우는 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연구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농사일도 하시면서 농사일도 하고 온실이라든지 학교 소유의 온실이라든지 밭에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제 학문적으로 육종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원예학을. 근데 되게 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농업에 대한 지식 쌓는데 근데 여기서도 되게 또 감동적인 게 나와요. 약간 심슨 대학교는 애초에 학교 자체가 그 만인은 평등하다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약간 그런 걸 실천하기 위한 학교였고 좀 약간 작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조지가 흑인이라고 하더라도 카버 박사 흑인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이 좀 없었는데 그런데 여기 아이오와 대학교 갔을 때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좀 차별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흑인하고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너는 우리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다. 너는 지하실로 내려가서 저기 있는 흑인 일꾼들과 뭐 흑인 요리사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어라. 너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런 차별을 당하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좀 저는 약간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한 게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그 사실이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버드 선생님한테 알려집니다. 버드 선생님이 알려져갖고 버드 선생님이 조지가 그런 일을 당하게 할 수는 없다 해갖고 원래 이제 버드 선생님의 친구이자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를 잘 알고 있던 그 리스턴 부인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자기 대신해서 아이오와 대학교로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굉장히 귀부인이에요.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귀부인인데 그분이 이제 조지를 이제 만나러 간 건데 아이오와 대학교로 리스턴 부인은 즉시 승낙하고 바로 다음으로 떠난 차로 에임스로 향하였다. 에임스가 아이오와 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리스턴 부인은 조지와 반가이 만나 조지의 안내로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일일이 교수들을 만나 인사하였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자 리스턴 부인은 한사코 조지와 함께 지하실로 내려가 식사하겠다고 고집하였다. 그때 누구보다도 당황한 것은 식당 감독이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자 귀부인이었던 리스턴 부인이 갑자기 진짜로 자기들이 좀 하찮게 여기던 그런 흑인들이 밥을 먹던 그 지하실로 내려가서 밥을 먹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당 감독이 리스턴 부인에게 굉장히 애원을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학장님이나 윌슨 교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는 애원하듯이 말했다. 조지 카버군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거절당하였을 때 당신이 이처럼 애원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식사하고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되게 멋있죠? 리스턴 부인은 몸을 획 돌려 지하실로 내려가 버렸다. 조지는 리스턴 부인을 지하실에 있는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였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 식사 때
학생들이 리스턴 부인에게 조지와 함께 식당에 와서 식사해 달라고 초청하였다. 그래서 조지는 6번째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당신들의 동료인데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식당에서 밥을 못 먹게 하겠다면 나 역시 그 조지와 함께 지하실에 내려가서 거기서 밥을 먹겠다. 리스턴 부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지도 다시 이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약간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그런 사람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렇게 굉장히 차별하지 않고,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도와주려는 이런 굉장히 귀중한 분들의 그런 게 있었고요. 도움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지가 아이오와 대학교에 왔을 때 초기의 이야기고, 그 이후로는 굉장히 이제 뭐 다른 분들하고도 잘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조지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린다고 했잖아요. 조지 워싱턴 카버박스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오와주 뭐 교직원 연합회에서 미술 전시회를 하거든요. 각 학교에서 가장 좋은 그림들을 뽑아갖고 전시를 하고 막 상도 주고 그러는데, 조지가 워낙 그림을 잘 그리는 거 아니까 한번 조지한테 나가보라고 했는데, 조지는 이제 돈이 없잖아요. 이 대학교 때도 똑같이 세탁해서 이렇게 학비 마련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지가 나는 못 나간다. 나는 그때도 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고 못 나간다 했는데, 자기 친구가 또 이제 다른 교수들이 조지 몰래 준비를 합니다. 몰래 이제 조지의 집에 가고 그 그림을 갖다가 그 미술 전시회에 자기들이 알아서 보내고, 그때가 아마 이제 크리스마스 때였을 텐데 조지를 데리고 갑자기 거의 팍 데리고 가갖고 양복점에 가서 새 양복을 사줘요. 그래서 조지가 깜짝 놀라서, 내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양복을 사냐, 너희들 왜 그러냐. 근데 그 조지에게 딱 이제 기차 티켓을 건네는 거지. 기차표를. 네 그림이 진짜 최고다. 네 그림이 나가면은 진짜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미 처리해놨다. 여기 새 양복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기차 티켓이라든지 내가 거기서 머물 수 있는 돈도 다 마련해놨으니까 미술 전시회를 가라. 전시회를 가라고 해갖고 거의 조지가 이제 엄청 감동받은 상태로 갔고, 실제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의 그림이 전시회에서 굉장히 큰 상을 받습니다. 아이오와 주립 농과대학이 조지에게 건 기대는 헛되지 않았다. 조지는 세달레 피지에 도착하는 즉시 전남에 준비하는 일을 자진하여 도왔다. 그리고 그가 출품한 4작품은 다 입상되었으며, 유카 글로리오사라는 제목의 그림은 다음해 여름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컬럼비아 전시회 때 전시하기로 결정되었다. 조지의 작품들은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화가들의 절찬을 받았으며, 아이오와주의 각 신문사들은 조지 카버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찬양하였다. 그러나 조지로서는 그가 받게 된 모든 상품과 찬사도 윌슨 교수 댁에게 받은 감격에는 비교가 안 되었다. 여기서 그 윌슨 교수 댁에서 받았다는 거는 그 친구와 다른 교수님들이 조지의 작품을 몰래 이렇게 보내고, 조지에게 갑자기 이렇게 옷을 사입히고 그 기차 티켓과 숙박료까지 마련해줬던 일, 그걸 말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고 성실한 사람이면 다 아시잖아요. 진짜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계속 돈을 벌어서 온갖 차별에도 불구하고 아이오와 농과대학교 석사까지 땄으니까 진짜 그 당시에는 드문 일이었겠죠. 근데 만약에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가 그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계속 머물면서 공부만 했다면, 계속 연구하는 일만 했다면은 아마 오늘날과 같은 그런 존경을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찬사를 받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이런 책도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의 인생을 바꿀 그 편지 한 통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1896년에 어떤 편지,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은 32세 때네요. 석사를 받으셨을 때니까 저보다 지금 한 살 딱 어린데, 그때 누구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돈이나 지위나 명예는 줄 수 없습니다. 아마 돈과 지위는 이미 가지고 계실 줄 믿으며, 명예도 현재 당신이 처해 있는 위치로 보아서 쉬 얻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감히
당신에게 권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를 단념해 달라는 것입니다. 돈과 지위, 그리고 명예를 이제 단념해 달라는 말인데, 내가 이것들 대신에 당신에게 드리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 곧 우리 흑인 동족을 타락하고 가난하고 또한 버림받는 지경에서 끌어올려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일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그의 인생을 이제 완전히 바꾸게 된 그 계기가 된 편지인데, 이 편지는 또 다른 이제 워싱턴이라는 사람한테 온 거예요. 정확하게 부커 T 워싱턴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굉장히 훌륭한 흑인 지도자였어요.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터스키키라는 곳에서, 미국에 또 이제 거기도 막 되게 궁벽한 그 시골 마을인데, 터스키키라는 곳에서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흑인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굉장히 그 사회적 신분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낮았잖아요. 막 노예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흑인들이 이제 교육 수준이 낮고, 전문 지식이 없고, 그리고 뭐 기술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무리 공식적으로는 해방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삶의 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커 T 워싱턴이라는 분은 흑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동족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흑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진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건물을 하나하나씩 세워나가면서 하셨던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벽돌로 이제 학교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너무 나무로만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벽돌을 만드는 공장도 아니죠. 벽돌을 만드는 그런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직접 자신과 학생들이 찍어내고, 그 벽돌로 옆에서는 학교를 지어 나갔던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개척해 나오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 아이오와 농과대학의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굉장히 흑인이면서 농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진짜 그런 연구원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를 바꾸게, 우리 흑인 동족들을 가르치는데 저런 인물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한테 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나는 당신에게 돈이나 지위나 명예는 줄 수 없습니다. 아마 돈과 지위는 이미 가지고 계실 줄 믿으며, 명예도 현재 당신이 처해 있는 위치로 보아서 쉬이 얻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감히 당신에게 권하는 것은 위에 말한 세 가지를 단념해 달라는 것입니다. 돈과 지위, 명예를 다 단념하고 나와 함께 우리 흑인 동족들의 삶을 바꾸는 일에 헌신하자, 이렇게 보낸 거고,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역시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이 굉장히 움직입니다. 아이오와 대학교에 있으면은 대학교 이미 석사학위도 갖고 있고, 더하면 이제 또 박사도 받을 거고, 그리고 완전히 대학교 연구원이나 어쩌면 교수도 할 수 있죠. 교수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사회적 지위를 갖고, 또 명성도 갖고, 또 돈도 또 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아주 진짜 궁벽한, 아주 시골 오지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보시면은,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보시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 흑인 학교 갔을 때, 세탁일을 가르쳤던 마리아 아줌마라는 분이, 네가 이렇게 공부를 한 거를 우리 흑인 동족들을 위해서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조지 역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 거잖아요. 아까 그 의사 부부가 조지한테 대학을 가라고, 당신은 대학을 가야 된다 해서 심슨 대학교 소개해줬고, 심슨 대학교에서는 또 버드 교수님이라는 좋은 분을 만나고, 따뜻한 동료들을 만나서 또 아이오와 대학교에 갈 수 있고, 아이오와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지를 도왔죠.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를. 근데 이제 자신도 이제 내가 받았던 이거를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이오와 대학교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다 포기하고 거기로 돌아가십니다. 완전히 이제 깡촌이 있죠. 거기는 완전히 진짜 거의 학교라고도 할 수 없는 데죠, 진짜로. 직접 이제 건물부터 지으면서 학교 건물을 세우는 곳이었으니까. 그리고 거기 오는 학생들도 진짜로 대학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냥 그런 대학생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 아니고요. 말만 학교지.
사실상 진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신 거고요. 뭐 진짜 여기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그 너무 돈도 없는 학교여갖고 과학이라든지 이제 실험 같은 거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기자재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건물도 없는데 기자재가 있을 수 없죠. 그래갖고 완전히 그 쓰레기통 같은 거 있거든요. 그 완전 그 쓰레기통 같은 걸 다 뒤져갖고 실험 장비들도 막 거기서 만들거든요. 어느 날 아침 그는 영양실조에다 의욕마저 잃고 있는 듯한 13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실험실을 하나 지어야 되겠노라고 말했다. 이게 터스키키 그 흑인 학교에서의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끌고 학교의 쓰레기 더미로 가서 버린 병, 녹슨 냄비, 과일통, 냄비의 손잡이, 못쓰게 된 다리미, 철사, 쇳조각 따위를 줍게 하였다. 학생들은 이 낯선 선생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영문도 몰랐지만 밭에 나가 땅을 파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여 쓰레기 더미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 쓰레기 더미를 활용해서 자기만의 또 실험실 만드십니다. 지금 이것들은 여러분에게는 폐물로밖에는 안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머리를 쓰기만 한다면 이 폐물들을 유용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 카버 박사는 학생들과 함께 폐물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었다. 못쓰게 된 석유 등잔을 깨끗이 닦아내고 연기통을 새까맣게 칠한 다음에 바늘 구멍만한 구멍을 하나 뚫어 넣었더니 현미경에 쓸 초점기가 되었고 잉크병에 마개를 끼운 다음 구멍을 뚫고 심지를 박았더니 훌륭한 분젠 등이 되었으며 두꺼운 찻종으로 약품을 빻는 절구를 만들고 단단한 나무에 둥글게 헝겊을 감았더니 훌륭한 절구공이가 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헌 병들은 약품이나 토양 등의 실험 재료에 넣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진짜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진짜 이렇게 쓰레기 더미 뒤져갖고 실험실 만들어야 될 정도의 그런 환경에 처음 간 것이죠. 그리고 여기 오는 학생들 역시 여기는 사실 뭐 여기 오는 학생들 역시 진짜 다들 의욕도 없고 거의 뭐 표현이 이렇게 됐잖아요. 영양실조에다가 의욕마저 잃고 있는 듯한 13명의 학생들이라고. 그냥 여기는 진짜 자기가 있었던 아이오와 대학교처럼 막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학생들이 오는 그런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뭐 그런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도 낮고 그리고 학교의 그 재정적 여건도 굉장히 낮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하려고 한 거고요. 뭐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기서 농업과를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이제 농업 전문가니까 농업과를 가르쳐왔고 뭐 진짜 황폐해진 그 황폐해진 땅을 하나하나 개간을 하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쟁기질도 하고 거름도 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름지게 만든 다음에 학생들한테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짓는지 보여주고 기존의 방식대로 전문 과학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와 자기가 갖고 있는 과학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로 농사를 지었을 때 얼마나 이 수확량이라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농업은 과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직접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농업에 있어서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기술, 그 뭐 화학이라든지.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노동만 많이 한다고 절대로 그 생산량이나 수확량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농업이야말로 굉장한 과학 지식과 뭐 생물학, 뭐 화학 그런 지식이 필요한 건데 근데 그 전까지 흑인 분들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다른 백인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을 전혀 과학이라고 생각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은 되게 적고 항상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카버 박사가 직접 자신의 몸으로 보임으로써 이렇게 과학 지식을 활용하면은 농업 생산량을 수확량을 이렇게 확 올릴 수 있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거죠. 카버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학교에서만 학생들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굶주리고 있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흑인 농민들이 수확량이 부족해 굶주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한테 어떻게 하면 수확량을 많이 높일 수 있을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직접 이동식 학교를 열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차 한 대에 이런저런 장비들 끌고 다니면서 거기서 만나는 농민들에게 수확법을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건데 여기 보세요. 그러나 이들의 수는 너무도 적었다. 너무 적었다는 거 이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자신의 학교에서 이제 농업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의 수는 너무도 적었다는 거죠.
터스키키 지방만 하더라도 학원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는 여전히 수만 명의 자기 동족들이 그날 남의 농장에서 품팔이를 하거나 남의 땅을 소작하여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카버 박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그들에게도 잘 살 수 있는 길을 말해주고 또한 실제로 보여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카버 박사는 몇 가지 농기구와 윌슨 장관, 여기서 윌슨 장관은 그 당시 미국 농림부 장관이었는데 그 카버 박사하고 그 아이오와 그 농업대학교 그쪽에서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장관이 되셨죠. 윌슨 장관이 보내준 씨앗 몇 봉지, 그리고 농민들에게 실제로 보여줄 식물을 심은 상자 몇 개를 수레에 싣고 어느 금요일 저녁 공부가 끝난 다음에 길을 떠났다. 그것은 처음으로 자기 동족을 구제할 목적으로 시작한 이동학교의 첫걸음이었던 것이다. 그 후 이 이동학교는 날로 발전하여 남부지방 각처에 수십 개의 자동차식 이동학교가 생기게 되어 많은 목매한 동족들에게 좀 더 보람있고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과 소망을 넣어주었다. 자기가 굉장히 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카버 박사가 알고 있죠.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만 농사를 지어도 굉장히 수확량이 올라갈 수가 있고, 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굶주리지 않고 남는 거는 또 이제 갖다가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걸 널리 알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자체도 압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타스케키 그 흑인 학교로 사람들을 수만 명을 뭐 이렇게 불러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직접 찾아 나서겠다고 이렇게 결심하신 거고, 카버 박사는 어디를 가나 목화 농사만을 지음으로써 생기는 폐단을 말하였다. 곧 목화만 재배하면 땅이 메마르게 되어 결국은 못 쓸 땅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던 것이다. 그런 때에 농부들은 목화 이외에 다른 무엇을 심어서 목화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 좁은 땅이나마 목화 농사를 지어 식구가 겨우 연명해 가는데 그것이나마 안 심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고 항의하였다. 그럴 때는 카버 박사는 타일렀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본 목화송이가 얼마나 컸는지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밭에 열리는 저 목화송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 수확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땅은 마치 하루 종일 일하고 난 사람이 기진맥진한 상태에 이른 것과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쉬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밭도 쉬어야 합니다. 농부들은 카버 박사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딱한 사정을 말하였다. 네, 저희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다 옳게 여깁니다. 우리들의 밭이 얼마나 메말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나마라도 목화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자라나는 어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카버 박사가 이제 새로운 작물을 심어야 된다. 그 작물을 이렇게 심으면 더 수확량을 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지금 그 목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목화, 그리고 이 카버 박사가 땅콩 박사로 불리게 된 것도 이 목화 농사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 역사 시간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남부지방은 옛날부터 굉장히 목화 농사로 유명했던 데잖아요. 이렇게 면을 만드는 목화 농사 굉장히 유명했던 데고, 그리고 그 목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흑인 노예들을 이용한 그 플랜테이션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데고, 그리고 그 약간 이 목화 농사 위주의 남부와 약간 공업 위주로 가려고 하는 북부와의 그 싸움이 사실은 그 남북 전쟁의 그 기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근데 이 목화라는 게 굉장히 땅의 지력을 굉장히 손상시킵니다. 땅의 힘을 굉장히 손상시켜요. 이 카버 박사가 이런 밭도 쉬어야 한다. 더 이상 목화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 때문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화는 땅도 이제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질소를 굉장히 잘 빨아들입니다. 질소가 근데 굉장히 그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질소를 계속해서 빨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화 농사를 계속해서 지면은 이걸 이제 보통 전문 용어는 연작이라고 합니다. 연달아서 짓는다. 땅이 굉장히 황폐해지고 목화 나무가 점점
수확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목화 송이도 작아지고 수확량도 굉장히 점점 줄어들고, 수확량이 점점 줄어들면은 이걸 내다 팔 수 있는 게 적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소득이 줄어드는 거고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그 미국 남부지방의 땅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 지력이 거의 이제 황폐화가 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근데 이제 뭐 흑인 농부들뿐만 아니라 이건 백인 농부들 똑같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었는데, 그래서 이때 그 카버 박사가 이 목화를 대신할 작물로 얘기했던 게 바로 땅콩입니다. 카버 박사한테 땅콩 박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인데, 땅콩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오히려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 갖고 흙에다 원래 콩류가 그래요. 땅콩뿐만 아니라 콩류가 흙에다가 이게 질소를 공급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화 농사를 지어갖고 땅이 황폐해졌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그 땅콩 같은 그 콩 같은 거를 심어서 기르면은 질소가 보충이 되기 때문에 흙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카버 박사 같은 경우에는 농업 과학을 전문으로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더 이상 목화 농사만 지어봐야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돈을 못 벌면 거의 이제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잖아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갖고, 흑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백인 농부들한테도 목화를 더 이상 짓지 말고, 우리 땅콩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땅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카버 박사한테 땅콩 박사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그것 때문인데, 근데 단순히 이렇게 땅콩 농사만을 많이 지으라. 이것 때문만에 이분한테 땅콩 박사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니에요. 근데 땅콩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땅콩을 심어서 그 흙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고 흙을 다시 살려낼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이 그렇게 흙을 잘 살려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땅콩을 많이 먹지 않으면은 미국인들이 땅콩을 소비하지 않으면은 그 제대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는 농산물을 지어봐야, 사람들이 먹지 않는 농산물을 농사 지어봐야 돈을 벌 수가 없는 거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데, 카버 박사 대단한 게 단순히 이렇게 막 농업만 알고 계셔갖고 흙 지력을 살리기 위해서 목화 대신 땅콩만 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땅콩을 어디다 활용할 수 있을지, 근데 활용할 지금 방법이 당장은 없으니까 아예 땅콩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엄청나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땅콩 박사는 별명이 붙은 건데, 땅콩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것도 똑같이 개발하신 겁니다. 땅콩은 아열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작물로서 18세기 노예선에 의하여 미국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땅에서 아주 적은 양분을 취할 뿐 아니라 공기 속에서 질소를 빨아들여 땅에 저장하는 식물이며, 날이 오랫동안 가물더라도 잘 자라는 식물이라 재배하기도 쉬웠다. 카버 박사가 이러한 이유를 들어 땅콩 재배를 권장하면 흔히 받는 질문이 그 쓰이는 길이었다. 그래서 카버 박사는 그 유용성을 여러 해 동안 연구하고 실험하여 105가지의 땅콩 요리법을 개발하였다. 땅콩을 이용한 요리법을 105가지나 하신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요리 그런 것도 잘 아셨으니까 이 요리법을 개발한 건데, 이를 실제로 증명하기 위하여 그 워싱턴 박사의 동의를 얻어, 여기서 워싱턴은 그 흑인 학교를 처음 세우셨던, 터스키케 흑인 학교를 처음 세우셨던 부커티 워싱턴이신데, 유력한 사업가 9명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땅콩으로 만든 국, 인조 닭고기, 샐러드, 아이스크림, 과자 등의 특별한 맛과 향기를 풍기는 음식을 대접하여 칭찬을 받았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카버 박사가 방금 먹은 요리는 모두 땅콩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일동이 박수강채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후로 땅콩을 심는 농가가 차츰 늘어났다. 황폐화된 목화밭들은 차츰 땅콩밭으로 변하여 흰 땅콩밭에 땅콩꽃이 들판에 물결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몽고메리로부터 플로리다주에 이르는 광활한 농업지대는 땅콩을 주요 농산물로 삼게 되었다. 자, 이렇게 황폐화된 그 목화 농사 때문에 황폐화된 그 미국 남부 지역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땅콩을 많이 심으라. 이것까지 이제 전문직식으로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럼 땅콩을 심으면은 이 농민들이 또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하잖아요. 농민들이 돈을 벌어야만 그 작물을 심을 거고, 만약에 아무리 땅콩이 그 밭에 좋아도
그 돈을 벌 수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누가 심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땅콩을 위한 요리법을 일단 105가지. 아까 뭐 인조 닭고기, 인조 고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땅콩 아이스크림, 막 그럴 것도 만드신 거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닌데 이렇게 요리뿐만이 만든 게 아니고 뭐 땅콩을 활용한 구두약이라든지 땅콩을 원재료로 해서 뭐 땅콩 우리가 여기 피부에 바르는 땅콩 크림 있잖아요. 그것도 이분이 개발하신 거거든요. 이런 거를 몇 개나 만드셨냐면 105가지의 아까 요리를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음식을 만들고 200가지나 되는 실용품을 만들었다. 뭐 땅콩 구두약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땅콩 크림,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엄청나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심으라고 권장했던 식물이 땅콩뿐만 아니라 고구마도 그렇거든요. 고구마도 이제 당장이 조금 밭을 좋게 만들어주고 수확량도 많아서 일단 굶주림을 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구마를 가지고 고구마를 이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고구마를 원재료로 한 밀가루, 풀 따위에 118가지 실용품도 만들어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발명을 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땅이 황폐해서 점점 그 살아갈 길이 막혀버렸던 뭐 흑인 농민들뿐만 아니라 백인 농민들한테까지 큰 도움을 주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막 땅콩 박사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농민들한테 굉장히 감사한 분이죠. 아까 제가 초반에 이분이 헨리 포드하고도 굉장히 친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헨리 포드는 다 아시지만 뭐 자동차왕인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공 고무도 이분이 그 뭐 질겅이라든지 그런 풀을 이용해서, 그런 잡초를 이용해서 그런 것도 만드셨고, 굉장히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여기 터스키키 학원을 온 뒤 거의 이제 30대 때 오셨는데, 30대 때 오셨죠. 30대 초중반에 오셨는데 거의 1942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런 활동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터스키 학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미국 남부 지역 더 넓게는 더 많은 데까지 가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수확량을 올릴 수 있는지, 목화 대신 심어야 될 건 뭔지, 그리고 땅콩을 심으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기업들한테 줘갖고 그 기업들도 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쫙 할 수 있게, 그 땅콩이라든지 뭐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제품이 많아져야 농민들도 그걸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굉장히 평생을 흑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의 흑인들뿐만 아니라 전체 미국 농업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던 분이고, 덕분에 이분의 집에 뭐 미국 대통령들이, 이분이 친하게 지냈던 미국 대통령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프랭클린 루즈벨트뿐만 아니라 한 3분 정도 되십니다. 이렇게 평생 헌신하며 살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땅콩 박사라는 그 명칭과 함께 오늘날에도 제가 지금 2020년에 1942년에 돌아갔던 한 흑인 농업 과학자에 대해서 2020년에 한국에 있는 저 이제 홍선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독자님들께 어떻게든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사신 분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려 하는 것도 사실 이분의 업적 때문이고요. 아무튼 예, 오늘은 이렇게 땅콩 박사, 흑인 노예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는 그 수천만의 미국 농민들의 그 삶의 수준을 훨씬 더 높게 만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던 이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의 일대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배움에 대해서 열정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진짜 이렇게 온갖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걸 뚫고 나가서 공부를 하고 학문을 쌓고, 근데 내가 쌓은 이 나의 지식과 능력을 그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회에 헌신하는 분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어갖고 오늘 이 방송을 제가 만들어 봤고요. 예, 오늘 방송 이렇게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다음번 방송도 제가 더 재밌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